한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여러분 혹시 이슬비 맞아보셨나요? 혹시 보슬비는 맞아보셨나요? 그럼 가랑비는 맞아보셨나요? 장대비는 맞아보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우산을 쓰면서 비를 다 안 맞기 위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뭐 이슬비, 가랑비, 뭐 장대비, 보슬비를 맞았던 감각이 제 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감각인데 우리는 그 감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이번 여름 버킷리스트 하나 나왔습니다. 장대비를 한번 미친놈이라고 할까?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그 느낌이 어떨지. 여러 종류의 비를 한번 우산 없이 그냥 맞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 안의 감각을 좀 키우기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항상 이 강의를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감각을 다 총동원해서 이 인강을 들어달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눈으로는 반드시 저를 보시고요. 입으로는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귀로는 들으시고요. 손으로는 쓰시고요. 심지어는 화면상에 있는 저의 그 향수내가 어떤 내음인지 이것도 한번 느껴보실 정도로 집중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같은 시간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은 한번 같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몰랐던 감각을 일깨우는 그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감각의 느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회 파트인데요. 평등사회의 어떤 모습들, 그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분제입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신분제인데 그 신분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오면요. 바로 양반 수는 증가하고요.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의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한 7% 좀 안 되는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요. 갑자기 양반의 수가 무려 70%, 80% 막 늘어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양반들이 이 가족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죠. 네, 뭔가 외부에서 짝퉁 양반이 막 들어오면서 불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양난, 임진왜란, 병자, 호란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을 겪으면서 다 날아갔어요. 양안, 토지대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라고 했죠. 토지대장, 불타 사라졌습니다. 호적, 사람들 적어놓은 거, 이것도 불타 사라졌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다가 게다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재정은 뭐 그냥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을 겪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국가로서는 뭔가 국가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납속책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납속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납부하는 거예요. 예, 뭘 납부하냐면 곡식을 납부하면 책,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벼슬을 주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바로 공명첩이라는 겁니다. 이 공명첩은 뭐냐면 납속책의 어떤 일환인데요.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있어.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에 경제 파트에서 모내기법이 시행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5사람이 할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었다. 그 한 명은 광자경을 돈 좀 벌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받고 폰을 내면서 명예직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명첩을 사는 거야 또. 이 공명첩을 사면 여러분 양반이 되는 거야. 물론 명예직이에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관리는 아니고요. 명예직입니다. 근데 양반이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이 양반의 특권이에요. 균역법에서도 여러분들 1년에 한 필이라고 했는데
양반은 1년에 한 편 면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 가서야 호포법이 나오면서 양반도 포를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영조 때의 균형법조차도 양반들은 포를 안 내. 이게 양반의 특권이야. 군대를 안 간다라고 하는 게 양반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 군대 안 가는데 그럼 양반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돼야지. 이때는 완전히 거꾸로라는 얘기죠. 자, 어쨌건 이렇게 그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돈 있는 일반 상민들이 사서 양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게 이게 조선 후기예요. 이러니까 양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신문제는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게 조선의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이상적 사회라고 본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게 오히려 사회 혼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할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조화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조선 후기 와서는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 재정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고 국가에 돈을 낼 수 있는 상민들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 서로가 윈윈이 되는 그런 합의점을 찾은 거라.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오는 건데, 자, 우선 양반들 볼게요. 양반부터 볼게요. 양반도 이제 분화합니다. 옛날 조선 전기는 한 번 양반이면 영원한 양반. 그 양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양반들조차도 분화합니다. 왜? 우리 앞에 정치 파트 봤잖아요. 조선 후기 와서 나오는 형태, 대표적인 환국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출근하려고 했는데, 여보 다녀올게요. 문을 여시오. 사약을 받으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전제입니다. 어느 당이 권력을 장악한 순간 다른 당은 권력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붕당 정치의 공존이 깨져버린 게 환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확연히 나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와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권반과 권력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향초대에서 그저 양반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향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양반들 중에서는 아예 그냥 몰락한 잔반들도 존재하겠죠. 이렇게 양반들이 그 환국 정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적 관통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권반, 양반, 장반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향반을 일단 좀 여러분 주목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건 권반, 양반, 장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인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인이라고 하는 하급 관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하급 관리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직 중인들이에요. 잡과를 통해 가지고 관직에 올라온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술직 중인들 말고 또 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서어리야.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성종 때 그 과부들의 재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남편이 죽고 여성이 다시 결혼을 하면 그의 자식들은 문과응시가 금지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또 뭐가 있냐면 첩의 자식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응시를 제한을 시켰어요. 그 첩의 자식들이 바로 서얼이에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와서 이 서얼들이 이제 이런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왜냐면 내 아버지가 양반인데 나도 양반 핏줄이 흐르는데 왜 내가 양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서얼들이 본격적으로 신분 상승을 해달라. 우리도 양반일 수 있다. 양반의 핏줄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해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통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을 합니다. 제가 이거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규장각. 정조 규장각 하면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규장각 검서에 등용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박제가, 유득공 이런 인물들. 박제가 여러분들 그 열하일기 북학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당대에 어떻게 열려있는 그런 마인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들이 바로 이
서울층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중인층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주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당시 볼 때는 답답한 거라. 양반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도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속이 답답하니까 우리 신분 상승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람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조선 후기 와서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더라.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루트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기술적 중인들도 뭐야 그럼 우리도 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소총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소총이 이제 상승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이런 액션 자체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특히 이 주인들은요 시사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시사라고 하는 것은 양반들의 전유물입니다. 양반들이 시를 쓰고 그림을 뭐 감상하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그들의 어떤 오락이에요. 그들의 취미예요. 지금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 이렇게 골프 치러 이렇게 동호회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거. 이 당시엔 골프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 그 양반들한테는 이렇게 시 쓰고 그림 그리고 감상하고 이런 것들이 양반들이 전유물이었는데 조선 후기 와서는 중인들도 우리라고 왜 못할 게 있어? 사실 이 기술적 중인들에서는 특히 이 통역관들, 역관들이라고 하죠. 이 역관들이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무지하게 많이 벌거든요. 돈 많어 나 왜 즐겨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인들도 시사를 조직하고요.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끌어나가는 문학을 뭐라고 하냐면 위항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위항은 여항이라고도 합니다. 여항. 그러니까 위항, 여항 여기 의미가 뭐냐면 그 마을, 그 지역에서 그 출신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문학이라는 거예요. 주인들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이 어떤 문학을 지향하는 이런 위항 문학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사실 이제 이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그 문학 세계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해요. 어쨌건 이제 이 중인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역들로 지금 꿈틀꿈틀대면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인들도 지금 신분 상승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특히 모내기법이 시행되면서 5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한 명은 광작 경영을 통해서 분홍이 될 수 있고 나머지 4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덕대에게 고용되는 임노동자 이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경제 파트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상민직이 분화하는 거예요. 분홍들. 돈이 좀 생겼어. 나 선문금관 나 명예직 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명첩 통해 가지고 양반될 수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있는 거야. 돈만 있으면. 자, 그러면서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상민들은요. 이렇게 분홍들은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를 해가지고 또 납속직을 통해서 양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향방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것들 안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랬던 상놈이 나도 양반하고 그냥 딱 서로 얼굴 맞추면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초런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마을에서는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라고 하면 향반들과 그리고 이렇게 새로 양반이 된 이 분홍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향촌에서 벌어지는 전투다 해서 향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갈등은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 양반들은요, 이 마을에서 야 이것들하고 뭔가 차별을 둬야 될 거 아니야. 그 방법이 뭘까? 그거는 족보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라고 이런 그 가짜 족보 웃기고 있어. 진짜 족보를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면서 내가 양반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학이라고 합니다. 족보를 연구하는 학문. 이게 생존하기 위한 내가 양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외우는 거야. 그래서 보학이라는 게 또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을 모셔야 될 거 아니야. 너 족보 매입한, 너 족보 위조한, 너는 조상도 없잖아. 이제까지 우리는
대대로 몇백 년 동안 조상을 모셔오고 있어.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당이라는 것이죠. 아니 족보를 이렇게 매입했는데 갑자기 사당을 만들 수는 없잖아. 뭔가 좀 이렇게 민망하잖아 그거는. 그죠? 양반이 되었지만 뼈대는 없단 말이지.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당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촌. 네. 이제는 진짜 양반들, 우리가 양반이거든. 그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죠. 하나의 집단을 그룹을 만드는 거야. 다른 새로 온 그 양반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거죠. 그 동성촌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동성촌의 짱 이게 원이에요. 이 장남들한테 마구마구 몰아주는 거예요. 그한테 권위를 줘가지고 그 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 이러면서 굉장히 가부장적 문화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게 남성 중심의 그 성씨 집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여성들은 더욱더 그 지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조선 후기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여성과 조선 후기의 여성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가정 내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동등했단 말이에요. 재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받고. 근데 조선 후기 와서는 완전 여성은 그냥 말 그대로 출가 외인. 이렇게 되면서 그 지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족에도 태어난 순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조선 후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어찌 본다면 나름대로의 이 구향들, 옛날 원래 오리지널 양반들의 생존 전략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민들입니다. 천민들도 뭐 이렇게 점프할 수 있어요. 납득촌 점프 올라갈 수 있는데 대다수 노비인데 노비들이 이제 너무 열받으면 그냥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 사회가 워낙 이제 막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흔들거린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어쨌건 신분제 사회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진통의 시간, 과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전 조선 후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갑신정변 동학농민 운동 나오고 갑오을미개혁을 통해 가지고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의 우리 시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시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바로 이런 어떤 그 변화의 시기가 있어야만 지금의 우리 시기가 오는 것이죠. 예. 정부에서도 이 노비들을 양인으로, 왜냐면 이 상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이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주요 층인데 얘들이 막 점프하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예를 들면 그 납속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양반들은 군역 이거 포 안 낸단 말이에요. 양반 되면은. 그러면 그 부분도 국가 재정이 또 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걸 너 어떻게 채워야 될까? 양인을 채워야 되니까 노비들을 양인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비 종모법, 응? 그 엄마가 노비면, 엄마가 만약 양인이면 엄마 따라서 그냥 너도 그냥 양인해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만 해도 일천즉천이라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서 한 명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순조 때가 되면요 공노비들을 해방을 시켜줘요. 공노비들을 양인제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이게 이제 신문제가 무너지기는 어떤 그 전초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조선 후기라는 겁니다. 됐죠? 자, 어쨌건 이런 모습들의 그 배경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가재정이 굉장히 황폐됐고 국가재정을 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상민들, 모내기법을 통해서 돈 좀 받던 상인들이 그것을 메꿔주기 위하면서 서로가 윈윈 되는 과정 속에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신분제도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이후에 조선국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겁니다. 큰 변화죠. 그죠? 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신문지의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일반 그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의식이 확실히 커집니다. 그런 어떤 그 성장의 어떤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예언사상. 이제 이 조선왕조 이씨의 조선이 이제 망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감록. 정씨의 세상이 온다. 도참신앙. 새로운 세상이 온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륵신앙, 미륵은 이제 부처님인데 미륵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재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미래의 부처예요. 이 미륵불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게 뭐 확산됩니다. 그리고 평등의식도 올라갑니다. 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쳤던 게 종교예요. 자, 예를 들면 서학이 들어옵니다. 맨 처음에 이 서학이면 서양의 학문이에요. 근데 서양의 학문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 학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사실은 천주교예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왜냐면 그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서학의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학문의 형태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 조상을 모시지 않잖아. 천주교의 어떤 그 핵심적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거 없어.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지. 뭐야 이게?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유교 국가 조선에서 부모님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와,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죠.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의 문화예요. 제사를 정성껏 지내서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극강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지 말래. 이건 쇼킹한 거죠. 이건요. 자, 그러면서 견제 들어옵니다. 견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그 박해, 천주교 박해가 뭐였냐면, 먼저 신유 박해인데 그 전에 신해 박해도 있어요. 이 신해 박해는 이게 정조 때 있었던 사실인데, 윤지충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이 윤지충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모님의 제사를 우리식으로 안 지낸 거라. 제사를 안 지냈다고? 이런 배은망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라고 나왔던 게 신해에 있던 천주교 박해, 정조 때입니다. 근데 정조는 천주교를 박해하려는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때 뭐 신해 박해 때는 그렇게 많이 사람 죽지도 않습니다. 어떤 정조 때는 그냥 맛배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정조는 좀 막으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정조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인데 정약용 집안이 엄청난 천주교 집안이에요. 이거 박해했다가는 정약용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날아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 정조가 아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남인 출신들이 많은데 남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환국정쟁을 통해 가지고 서인과 완전히 깨져가지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장희빈과 함께 떨어져 나간 집안 아니야.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들은 또 다른 학문에 대해서 또 귀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천주교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서학을 통해서 공부한 집안 중에 남인이 많거든. 정약용도 어차피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정조가 이 남인들과 굉장히 학문적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천주교 박해를, 물론 천주교 박해를 때리는 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저희가 물론 있겠죠. 도덕적인 어떤 그 교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왜냐면 정적을 깨기 위해서는 쟤네들이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정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윤지충 계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천주교를 이제 탄압하는 모습들이 있긴 있지만 그게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쨌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정약용도 잠시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정조가 약속했어요. 잠깐만 떠나 있다가 내가 다시 부를게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주교의 어쨌건 간에 결과론적인 바람막이가 되었던 정조가 갑자기 죽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러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정조 때 지켜주었던 그 자들을 정조가 죽자마자 그냥 내치는 거예요.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라. 가장 좋은 이슈가 뭐냐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왜? 그럼 그 안에 남인들도 들어갈 거고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들어올 거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 때리는 거야 그냥. 이러면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유 박해예요. 순조 때 순원철 세도 정치 딱 들어오죠. 정조 죽자마자 그의 아들, 아주 어린 아들, 가문들이 그냥 들러싸여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약용 집안이 박살이 납니다. 이제 정조는 어쨌든 정약용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정조가 없잖아.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자, 대표적인 그 인물만 좀 볼게요. 이승훈, 황사연, 그 다음이 정약전. 이런 인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약용, 이승훈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정약용의 매형이에요. 정약용 누나의 남편이거든요. 매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황사영은 누구냐면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뭐냐면 비단에다가 옷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탄압을 막 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 교황청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지. 도와달라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무식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천주교 신자를 탄압하는 이들을 혼내달라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거야. 이 백서, 이 편지가 발각이 돼요. 난리가 난 거야, 정부에서. 아, 이것들 천주교 믿는 이것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건 역모지, 역모.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또 싹 잡아들이는데 이 황사영이 누구냐면 또 정약용의 조카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의 형의 그 딸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사위가 되는 거지. 이게 다 이 정약용 집안이 연결돼 있다니까. 결국은 정약용, 정약전 이들이 이제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죽지는 않고 유배를 가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은 결국 이제 전남 당진 그쪽으로 유배를 갔고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흑산도. 그래서 이제 흑산도 가가지고 왜 자산어보 이거 쓰잖아요. 정말 이 당시 어떤 이 바다의 어떤 생태 이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썼던 그런 인물. 뭐 정약용도 마찬가지죠. 거기 가가지고 전남강제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썼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이슈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이 서학이 이제 또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서쪽의 학문이 아니라 아니다 이거 우리 동쪽의 학문이 있다. 동학이 나오는 거예요. 동학을 이제 창시했던 인물이 바로 최재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경주 최씨 선생님. 방금 전에 족보 위주 얘기하셨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어쨌건 이놈의 경주 최씨 끈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몰락 양반 잔반 집안. 자, 어쨌건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는데 이 동학 이제 나중에 이제 최재우가 이제 결국 이제 사형당하고 이제 흥선대원군 때 사형당합니다. 최씨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동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평등이죠. 모든 양반도 하늘, 중인도 하늘, 상민도 하늘, 천민도 하늘 다 똑같이 하늘님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천 사상입니다. 평등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천주. 이것도 이제 하늘님을 승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교리들이 동경대전에 들어가 있고요. 용담유사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가면 왜 성경책이고 찬송가가 있잖아요. 동경대전이 성경책, 용담유사가 찬송가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게 이제 동학의 어떤 그 교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뭉쳐줄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서학과 동학의 핵심은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동학과 서학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신문제가 유지가 되겠냐고. 게다가 제도적으로도 지금 납속책을 통해 가지고 양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도 지금 신문제가 무너지고 있고 의식적으로도 신문제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제는 뭐 평등사회로 가는 것은 막을 내야 막을 수가 없는 역사의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우리 시대를 만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선 후기 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 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제. 19세기인 여러분들, 농민 봉기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19세기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세도 정치기 아니겠습니까? 세도 정치 그 매간 매직을 통해서 탐관오리들이 그냥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뜩이나 이제 이 의식적으로 양반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라고 하는 이 의식이 꽉꽉 차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양반들이 수탈하니 가만히 있겠냐고요.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19세기 세도 정치계는 바로 이 농민 봉기가 그냥 100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19세기 초반에는 홍경래의 봉기, 19세기 중반에는 임술농민 봉기,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동학농민 운동, 이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자, 홍경래의 봉기. 사실 이것도 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봉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거 홍경래의 난이라고 보는 것도 이거 너무 지배층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봉기라는 표현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홍경래와 우군측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 대장이고 여기 참모라고 보시면 돼요. 홍경래와 우군측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 이제 광산 노동자들, 그다음에 농민들이 이제 여기 합세를 한 거예요. 특히 여기 사람들이 그 분노했던 건 뭐냐면, 일단 세도 정치는 뭐 기본이고, 특히 서북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이죠. 이 평안도 지역 출신들이 만약에 한양에 왔어. 근데 평안도 지역에서 양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평안도 지역에 양반이 왔어. 서울의 한양에 있는 어느 양반집에 딱 들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노비들이 나올 거 아니야. 나왔는데, 뭐야? 억양이 보니까 서북 지역이야. 그럼 노비들도요, 존댓말을 안 해요. 뭐냐? 양반들, 뭐냐? 넌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서북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쌓이고 쌓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차별, 갈라치기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결코 건강하지 않아요. 100% 건강하지 않아요. 결국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수녀 때인데 결국 여기서 홍경래 우군측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19세기 초반 수녀 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정주성에서 진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친 것이 아니고요. 19세기 중반 되면요, 임술년에 또 농민들의 봉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진주에서 출발해요. 진주에 출발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탐관오리 백낙신에 맞춰가지고 저항해서 유계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봉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임술농민 봉기의 핵심은 이 삼정의 문란이에요. 도저히 이게 철종대인데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삼정은 여러분 뭔지 알죠? 전정운정 황곡, 세금 수탈. 매간 매직되니까 돈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관리에 왔을 때 그만큼 더 돈을 뽑아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러면서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철종대예요, 철종대. 네, 여러분들 왜 그 철인왕후라는 드라마 그때 철종대입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네. 철종의 부인이 철인왕후예요. 네,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 근데 이게 이제 임술농민봉이 워낙 커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안핵사가 파견돼요. 안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조사 보고서 써가지고 올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안핵사가 파견되었는데 박규수가 파견됩니다. 박규수. 이제 박규수가 이제 나중에 또 등장해요. 제너럴 셔먼 사건. 나중에 이제 제너럴 셔먼 사건의 평행 감사가 이 박규수인데 이때 이제 안핵사를 파견되어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이제 뜯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문제, 이 세금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삼정, 이정,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로 바르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관청을 만들자. 삼정, 이정청, 그리고 암행어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조사해야 된다. 탐관오리 잡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만들고자 했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네, 정말 격동의 시기예요. 네, 조선 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다 막 격동의
변화의 시기 속에서 변화하는 시기. 이 조선 후기의 그 핵심적 키워드는 변화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변화의 조선 후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